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토니가 빠진 듯이 개운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을 포함하여 극소수의 사람들만 정확히 알고 있는 제 결혼 생활의 전말을 이곳에서 밝혀볼까 해요. 남편과는 연애를 딱 2년 하고 결혼했어요. 이 기간 중에 1년 넘게 장거리 연애를 했죠. 그 외에도 유명한 표현 중에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바로 진짜 운명적인 사랑이구나 싶어서 더 애틋해진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애정이 있는 것을 보면 가까이서 함께 살면 얼마나 더 달콤한지 알까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하자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장거리 연애를 경험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화나 문자 등에 의존해야만 해서 제가 아는 언니 한 분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메일을 많이 주고받았대요. 얼마든지 남편과 함께 얼굴을 볼 기회가 적어서 밥을 먹고 데이트를 자주 못한 건 사실이에요. 주로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남편인 그 사람의 일면만을 알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 제가 결혼해도 엄마는 결혼을 강요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까지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결혼식에 갔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던 것 기억나요? 제 남편은 중학교 때의 부친과 약혼한 경우였기 때문에 홀로 시어머니가 되셨어요. 남편의 누나와 1살 나이가 어린 여동생은 이미 시집에 갔었으니 이제 남은 둘째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우 기쁘시고 감동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서방을 보내고 생활에 전부를 바쳐오신 시어머니의 힘든 삶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까지 내 여자는 한 번도 마음 편히 쉴 새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식들이 잘 사는 걸 보고 싶어서 참고 버티고 왔습니다. 큰딸을 보내고 작은딸도 보내고 이제 내가 가장 의지하는 아들을 보내야 할 때가 왔구나 싶어요. 눈치 없고 못생긴 내 여자는 한바구음을 유지하는 대신에 대성통곡을 할 것만 같아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한서린 타령을 하셔서 나는 제 길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나 아들 등을 언급한 그 지층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40대에 분명히 접어들매도 불구하고 젊다고 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가장 놀랍고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께서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이자 남편이 자기가 더 울려고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이라는 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아무도 아닌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서운해 마시지 마시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더욱 빛난 모습으로 변해주시기를 많이 바랍니다. 아이구야,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시는 멋진 시어머니를 보시다니 제 마음이 미어질 수밖에 없네요. 잘 키워주었는데도 제가 너무 잘 키워놓았어서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감동으로 벅차온 표정을 지셨죠. 그 자리에서 저는 무슨 망치로 깨뜨린 보리쌀 껌배처럼 민첩하게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이러다가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원래 이렇게 효자였고 감성적이었나 싶어서 놀랐고요. 그간 몇 가지 사건을 통해만 남편의 어머니를 접해봤었는데 그 느낌이랑은 달라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은 다행이었죠. 남편의 어머님이 아들을 애지중지하시는 분인데 제게는 조금 난감한 질문을 하시거나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며느리를 향한 질투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생각했죠. 저희가 멀리 서로 떨어져 있던 이유는 제가 직장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퇴사한 후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된 것이었죠.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할 계획이었다면 혼자 사는 집을 새롭게 구하는 것이 아닌 신혼집을 장만하는 것이 타당한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본래 의도치 않게 결혼식보다도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죠.
제 친정집은 상당히 먼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수준의 위치이며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의 조상들이 조금의 땅을 소유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 집에서 사용하라고 권유를 받았고요. 또한 친정 어머니의 건강 문제와 부모님의 마음가짐 때문에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당연히 모두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을 아주 유쾌하게 보셨어요. 너는 내 집 가는 것보다 북한의 백두산으로 가는 게 더 가까운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머가 아니라 조롱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말들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집의 위치만이 아니라 집안 수준까지 비하하시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결혼식장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사촌언니가 삼성 국회의원의 마누라와 가까운 친구라고 썩이 않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원래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다고 친구를 보면 그 대들대들한 생활 수준이 보인다면 너처럼 낮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가요 싶었습니다. 고향 친구가 강남에 건물 5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부터 경기도에서 잘 나가는 골프장 주인인 친구까지 자랑과 예시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그때마다 꼭 너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색한 웃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친구의 지나친 자랑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출퇴근하며 겪는 시간과 스트레스 때문에요.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만 시어머니 같은 분의 눈에는 제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앞으로는 우리 귀화도 귀한 아들만 추가되면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밥 한 숟가락을 떠먹기가 힘들었어요. 프리랜서로 이제 막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감이 부족해서 돈만 보면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최소 3개월 이상이 지나야 서서히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듣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판판히 놀고 있으니 집안 살림 관리를 다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는 남편 밥을 차려주고 당신께 안부 전화를 매일 드리면서 시댁을 주 3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러나 남편이 이상했어요. 엄마, 너무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저 이제 다 컸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자기 모친을 말리기는커녕 불난데 기름 넣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런 식으로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간의 애틋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다시 깨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거였죠. 남편에게 왜 자꾸 그러느냐고 하니 눈을 땡그랗게 뜨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예민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신기하고 불편한데 누르면서 못 본 척 안 들리는 척하고 넘길게요. 줄줄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들의 진면목을 더 알게 되니까 미칠 노릇이 되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먹으라고 미역을 보내주셨어요. 지인분을 통해서 구매하셨던 자연산 미역이었는데 말린 떡밥을 더 달라고 해서 국을 끓이면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옆에서 남편이 말하길 우리 엄마도 미역 좋아하시는데 미역초 무침이나 미역줄기볶음 등 다 잘 드시시더니 미역국은 얼마나 잘 드시겠어요? 어머니가 3남매를 낳으셨다고 하셔서요. 당시에 산후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분이 우리 엄마인데 그게 한이 되셨는지 미역국을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모친에게 드리고 싶다는 뜻이었죠. 미역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지라 한 번 드실 만큼 갖다 드리겠다는 식으로 대충 말을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초음력에 있어서 삼시세끼 미역 끼고 산다며. 그런 좋은 거가 집에 들어오거든. 내 입만 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서방부터 꼭 챙겨야 한다. 고 하셨어요. 네, 오늘 미역을 받아서 저도 아직 먹어보지 않았는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 어머나 그랬구나 하며 또 내가 우리 귀한 아들님을 제외하고 혼자 좋은 명성을 즐기고 있는 줄 알았다 못이다. 다행이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 미역을 우리 집에 가져와. 내가 최상급 한우로 국거리를 캐 놓을 테니 미역국을 끓이면 좋겠겠구나. 보통 큰 냄비에 많이 동시에 끓여야 맛있게 된다고 한다. 네, 맞아요. 우리 집에는 그렇게 큰 냄비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모레, 금요일, 미역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작업이 많이 밀려 있어서요. 그래서 모레 낮에 찾아뵐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퇴근길에 우리 아들님에게 뜨겁게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을 차려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은 너의 반찬은 무엇으로 상을 차릴 건지. 또 지난번처럼 반찬을 줄줄이 꺼내놓기만 하는 일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살며시 잘해주길 바라요. 맨날 첫날이나 평일에도 서방 혼자 저녁을 먹도록 하는 것. 자신은 컴퓨터 앞에 앉아 마누라가 마치 돌처럼 있을 때 너도 집에서 하는 것이 없으면서 서방이 내저라고 말하고 늘 품으로 하거라는 잔소리 폭격에 속이 화풀이를 했다. 이상한 것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끝낸 것보다 남편의 얼굴을 봐서 화가 났다. 결혼 전에는 결혼 생활이 이럴 줄 알았을 텐데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시댁에 미역국을 가져간 날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끌고 들어오며 소파에 놓으셨는데 집에 참기름도 넉넉해서 너한테 미역국을 부탁했더니 불려놓은 미역을 가져다가 소고기와 함께 볶아서 미역국을 맛있게 한번 끓여봐. 나는 TV를 보다가 눈이 좀 부트려나. 내내 작업하며 업무를 하다 온 건데 저도 피곤한 몸이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먼저 미역국을 끓였어요. 소고기는 비싸고 좋은 것으로 구입해 놓으셨더라고요. 원래 끓일수록 맛있어지는 게 미역국인데 그래서 정성을 다해 제대로 끓여놨어요. 저녁이 되니까 남편이 집으로 퇴근했고 제가 바로 밥상을 차리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놀랍게도 달려와서 쟤를 부엌 밖으로 밀어내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상은 내가 차려야지. 김치는 종류별로 꺼내다가 함께 맛있게 먹으러 가자 하고 이야기하더니 너는 잠깐만 하고 계셨어요. 쉬고 있어. 상 차려주는 건 직접 하고 싶다는구나. 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준비가 다 됐다는 소리에 남편과 둘이 식탁을 앞에 앉았더니 내 국그릇에는 소고기가 마치 고명처럼 딱 2조각이 보였어. 미역국을 다 떠먹고 나서 일부러 고기 2조각을 올린 것 같더라고. 당연히 안에 고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한 조각도 더 없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일부러 고기를 뺐을 리가 없는데 국자를 풀어서 봤으나 이럴 순 없었어. 기분이 상해서 남편의 국그릇을 보니 고기가 서너 조각 정도 보였어. 많진 않았지만 미역은 참 좋은 척이었네. 이건 보약이야. 미역이 보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요? 소고기는 대충 거들지뿐이야.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서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 보려고 해도 옆자리에 남편 국그릇은 미역이 꽉 찼는데 제건 미역도 대충 적당한 양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투정을 부렸어요. 아, 나 이런 줄기 부분 잘 못 먹는데 딱딱하고 질겨서 엄마 나 이거 가위로 잘라 먹으면 안 돼요. 됐지. 당연히 되고 말고 가만히 있어보자. 미역 자를 가위가 어디로 갔나 시어머니께서 당장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금세 과일을 가져와 남편의 국그릇을 가져가셨어요. 가위에 걸린 미역이 위로 들리는 순간 저는 보고 말았다. 미역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소고기도 있었고요.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고기가 너무 많아서 오빠, 국물은 떠먹는 게 좋겠어요. 고기만 많아서 미역 맛이 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민망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고기가 별로 없냐고 하며 갑자기 횡설수설하더랬죠. 시어머니는 식사 중 내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으셨어요. 치사하게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센스 있게 저한테 고기를 덜어주면 되는데라고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소고기가 넘쳐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역국을 먹느라 바빴다고 보였어요. 연애와 결혼은 달리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일찍 결혼한 선배님들께서 결혼은 현실이라고 외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래한 이야기를 들어도 연애가 현실이 아닌가 하며 쉽게 넘겼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결혼은 너무 현실적인 문제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자는 결혼하면 변한다고 하는 그 말, 진실해 보였어요. 미역국 소고기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시면서 이것저것 시키시는데 조금이라도 자제하신다는 느낌이었어요. 문제는 남편의 진짜 이유를 발견해서 그러했지요. 제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었던 것뿐인데 계속 상큼한 과일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돌아올 때 집 근처 슈퍼에서 자두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자두는 없었던데 사탕 같은 다른 것을 사다 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상큼한 걸 좋아하는 거라 자두 말고 사탕이나 다른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사주고 나서 말을 걸라거나 오빠, 슈퍼에 자두 없었던데 같은 식으로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남편이 슈퍼에 자두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자마자 그러더니 되게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을 때까지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작업 효율을 위해 저녁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어요. 일찍 먹어서 평일에 같이 안 먹었던지라 지갑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그만큼 자두가 먹고 싶었거든요. 띵 울리는 머리를 부여들고 슈퍼에 갔더니 좀 전까지는 2팩이 있었으나 방금 다 팔렸다고 사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맨날 갈색 가죽 가방을 손에 들고 다니는 우리 남편을 아까 보셨냐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맹세코 못 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대형 마트까지 갔어요. 오기라도 자두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파서 그랬던 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이성보다 오기가 앞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때 그랬네요. 대형마트에서 자두가 플라스틱 작은 통에 담겨 있는 걸 한 통에 9,000원이나 했어요. 비싸지만 감안해서 샀죠. 집에 왔더니 남편은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품에 끼고 온 자두를 힐끗 쳐다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두를 미리 씻어 놓고서 급한 작업부터 먼저 마무리했어요. 작업을 끝내고 나서 자두를 먹을 생각에 기분이 나아졌는데 부엌으로 가서 보니 남편이 자두를 처먹고 있었어요. 이거 비싸 보이는데 역시 맛있네. 잘 샀다 라며 남편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자두 같은 걸 먹고 싶다는 말도 없었는데 왠지 그런 소리를 하며 입은 자두를 먹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자두 국물이 손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어요. 식탁 위로 뚝뚝 떨어지는 모양새에 가지고 있던 정남이도 함께 떨어졌네요. 나 먹을 거라고 했잖아. 왜 먹어? 어제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 상큼한 자두를 먹으면 이가 돌 것 같다고. 그런 거였어. 시끄러운 자두를 다 씻어놨길래 나는 내가 먹으라고 두었다고 생각했어. 아까 내게 핀잔을 준 게 사가는 의미로 뭐 장난치는 거야 오빠. 슈퍼에 갔다 사실이기는 해. 내가 물어보니까 사장님은 당신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내가 자주 사오래라고 요청한 것만큼 쉽게 사다 주지 않았어. 너는 왜 그런 것까지 알아내? 사람이 너무 신중해서 무서워. 그래, 가다가 안 갔어. 밖에서 딱 보니까 자두가 다 팔려서 없는 것 같아서 안 들어갔어. 됐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열심히 외치면서도 손에서 자두를 놓지 않던 거야?
말도 못 나게 했지만 누가 쫓아올까봐 허겁지겁 자두를 해치우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남편이 부리는 식탐을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결혼 전에 장거리 연애할 때는 그런 식탐에 대해 알지 못했거든. 몇 번 정도 먹는 게 좋아 보이는 줄로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 그 모습도 꽤 좋았고. 하지만 그것은 내 착각이었고 남편도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며 억누르고 있던 거야. 언제부터 우리 사이의 관계가 느슨해진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미역국 안의 소고기 사건 이후로 대범해졌던 것 같았어요. 음식에 대한 집착과 열망을 숨기지 않더군요. 모처럼 늦은 저녁에 치킨이라도 시키려는 거예요. 부부끼리 오붓하게 치킨을 뜯으며 TV를 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불가능했어요. 식탐에 미친 이성이 있는 한 좋은 분위기가 잡히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앞접시와 나무젓가락을 챙겨오라고 했지만 직접 치킨 상자를 열자마자 닭다리를 허겁지겁 집어들었죠. 너무 뜨거워서 으악, 뜨거워 하면서도 닭다리를 뗄 생각 없이 열심히 뜯었어요. 닭은 다리도 2개이고 날개도 2개죠. 먹는 입도 2개거든요. 그럼 1인당 1개씩 먹는 것이 기분이 좋을 텐데 하지만 슬슬 눈치를 살피며 입맛을 다시 찾고 자신이 남은 닭다리도 먹었어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기겁할 뻔한 소리가 나온 거였어요. 요즘에는 닭가슴살이 대세가 되었어. 연예인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 모두 가슴살만 먹지 몸에도 좋고 너도 많이 먹어라. 나는 부드러운 살을 좋아하는지 딱딱한 살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잠깐 콜라를 따를 컵을 가지러 부엌에 다녀올 동안 맛있는 부위를 찾아 빨리 먹기 위해 캑캑 소리를 내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남편이었던 시절 가장 어이가 없었던 순간은 치킨을 먹고 남은 닭뼈가 있잖아요. 그 닭발을 쌓아둔 아래에 저 몰래 날개 하나를 숨겨놓은 걸 발견했을 때였네요. 어쩌다가 날개 하나가 없더니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죠. 입맛이 확 떨어져서 너나 다 처먹으라 그러고 자리를 떠나도 남편은 저를 달래주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남은 치킨을 혼자 편하게 다 먹게 돼 좋아할 뿐이었어요. 제가 사실 치킨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서 막 섭섭하진 않았어요. 짜증이 났었을 뿐이죠. 저는 케이크를 좋아하는 입맛이에요. 크림빵, 소보로는 크게 안 즐기는데 케이크류를 좋아해서 디저트에 돈을 쓴다면 여기에 쓰겠어요. 편이라고 한다면 모처럼 주말에 대형 카페에 나들이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커피와 먹을 케이크를 고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쳤구나, 미쳤잖아. 케이크 한 조각에 5,000원을 여기서 살도둑놈들이 장사하는 곳이구나. 도대체 한 사람이 얼마씩 번 돈을 먹는 거야? 원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지나쳤잖아. 그걸 사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거기 케이크는 정직하고 맛나다고 들린 곳이었어요. 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 덕분에 인기가 많은 곳인데 그걸 비싸다며 낭비를 하고 떠들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려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내 친구는 카페 물류회사에서 일하는데 때때로 디저트 공급처에서 케이크도 맛보라고 보내줘. 그러면 나한테도 때때로 그게 와서 나는 공짜로 받는 케이크를 개당 5,000원씩 주고 먹는데 이건 미친 일이야.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그래. 남편이 그런 말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상해. 그래서 거기서 먹고 앉아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냥 나갔는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거야. 카페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결혼식 때 받았고 저도 누군지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콩국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오빠, 그 친구가 정말로 이것저것 주는 거 맞아. 그냥 하는 거야. 소리가 아니라 케이크를 주기도 했다고 하면 당연하지. 쿠키 세트 같은 것도 여러 번 받아봤어. 나의 인맥들은 대단한 것이야. 내가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 그럼 나는 왜 지금까지 쿠키 부스러기도 못 보았을까? 그건 내 회사 주소로 오기 때문이야. 그렇지.
회사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서 다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야. 수상했지만 일단 그래도 그러려니 했는데요. 바로 얼마 후에 제가 정황을 딱 포착해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좋아하는 고구마 마탕을 엄청 많이 만들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셔서 제가 시댁에 들렀어요. 가기 전에 언제쯤 가겠다고 카톡을 보냈는데요. 계속 보지 않았어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누이들이 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누나랑 여동생이에요. 이 시간에 둘 다 동시에 시댁을 방문하다니 신기하군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시누이들이 시댁에서 뭔가를 챙겨가고 있던 모양새였어요. 그거 혹시 마카롱 아니에요? 저건 쿠키네요. 와, 양이 이 정도면 꽤 되는데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맛있어 보여요. 제가 무심코 감상을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다가오시더니 시누이들에게 눈짓하면서 빨리 챙겨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마탕을 담아둔 통이 있어서 그것을 챙기라고 하셨고, 그때 제가 왠지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누이들이 챙기고 있는 그 디저트와 빵들이 담긴 상자에 적힌 상호명이 높은 수준의 아픔에 서인 것을 알았거든요. 아마 오빠가 받은 것들이며 그것을 두 분이 나눠 가져가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왜 이러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죠. 아마 따로 있을 텐데요. 이건 엄마와 우리의 목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올케건 따로 있을 텐데, 그러더라도 근심이가 매우 당황하면서 빠르게 짐을 챙겨 시댁을 빠져나갔고, 작은 시누이도 뒤를 따랐어요. 왠지 알 수 없이 그 순간 초라한 기분이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 등을 손바닥으로 쳐서 화들짝 놀랐어요.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우리 소중한 아들이 좋아하고 찾는 마탕 들고 얼른 집에 돌아가야지. 노파심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거 빼앗아 먹으면 안 된다. 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 우리 아들이 먹으라고 만든 건데. 애 먹는 사람 입에 다 들어가 버리면 곤란해. 맘 같아서는 주어도 안 먹을 거야 하고 싶었지만 참고 선시댁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고구마 마탕은 그럭저럭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은요. 허겁지겁 빠르게 처리하는 남편을 보면서 또 입맛이 싹 떨어진다. 빵은 왜 시댁에만 가져다 줬느냐고 물었더니 나에게 준 줄 착각하고 깜빡한 것 같아요. 변명조차 성의가 없어 보였다. 오빠, 고구마 마탕으로 오늘 준비할 거라며 아까는 그랬는데 왜 내가 가져다 먹으려고 준비한 메뉴만 집중적으로 먹는지. 나 이거 잘 먹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대신 내가 거의 손대지도 않잖아. 너는 그런 말을 왜 그러는 거야? 난 지금 그게 땡기니까 해. 괜히 오해하지 마라. 기분만 더러워져.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제가 오해한 것 같지 않았어요. 내가 먹을 음식들을 계속 함께 하려 했거든. 냉장고가 꽉 차 있더라도 먹고 싶어서 사온 냉동 피자 한 개가 냉동실에 있으면 그게 남편을 당황케 합니다.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가 더 행복해할까봐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어찌저찌 남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느꼈어요. 결혼 생활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꾸만 무기력한 생각만이 들어서 깊이 고민하는 중에 갑자기 특이한 체험을 해버렸어요. 몸살 기운이 느껴져 약을 먹고 쉬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식인데요.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했을 때 방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약간 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부에서 통화 중인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확인해 보려고 방을 나왔어요. 남편은 거실 바닥에 앉아 발톱을 깎으며 휴대폰을 스피커 모드로 사용하고 통화 중이었는데 상대가 시어머니셨어요. 그 목소리가 나로부터도 들려왔어요. 집안에서부터가 난생 처음 본다. 일가 친척 중에서 찰나의 사람 한 명도 없고 혹은 최소한 제게 알아주는 사람, 예를 들어 기업의 임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뚜껑을 열어보니 그 이야기는 분명히 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 흉을 시어머니께서 보고 계셨는데 남편은 발톱을 깎으며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몰라. 하여간에 엄마. 나는 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밥 한 숟가락, 빵 한 조각이 아깝더라. 그냥 뭐든 나눠 먹기가 싫어 일부러 더럽고 치사하게 굴어도 입맛이 떨어지게 하는 게 낫어. 케이크는 쿠키 들어오는 것도 나 혼자 다 먹거나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게 줘야 해. 걔한테는 못 줘. 걔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맛있게 먹을 생각해서 배알이 꼬여서 절대 안 돼. 근데 나 이래도 괜찮은 거지. 그치? 엄마, 내가 더 고생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잖아. 그러니 당연한 거지. 우리 귀한 아들이니까 좋은 건 다 독차지하면서 살아야지. 엄마가 뭐랬어? 결혼해서 아내는 그냥 내 수발이라며 내 체면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 내가 그런 저급한 배경을 가진 여자도 허락해준 거다. 청년으로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거다. 몸살 같은 건 내 말이 옳아. 그렇지만 나는 남편 앞에서 당당했다. 발톱을 깎은 직후에 남편이 나를 발견했고 얼어붙었지. 그때에도 내 휴대폰에서 시어머니께서 나를 욕했더니 어머나,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다급하게 통화를 끝낸 남편이지만 이미 늦었어. 그 집안의 추악한 모습을 다 보여준 뒤에야 너희 알아버린 거야? 낸다는 걸 인정해 줄 수 없어요. 혼자 웃고 있던 나에게 고개를 돌려 쳐다보던 남편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와 아들이 서로를 향해 허세를 부리며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오해일 거라고 생각해줘. 상당히 신뢰할 만한 얘기였던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나를 웃긴다며 자주 무시하시고 말씀을 막는 이유가 뭔 줄 알겠네. 중년을 아셔서 그랬던 거겠지. 하지만 오빠는 뭔데, 우리 연애할 때 보여줬던 모습이 다 가식적이고 거짓이었어.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다 잡은 물고기처럼 느껴져서 눈물 따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애석하게도 눈물이 이글거리듯 솟아나더라고요. 남편이 단순히 식욕이 강한 게 아니라 내 요리를 맛있게 해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먹고 있는 사실을 불편해하는 거였고 제가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아까워했다는 점에서 너무 인간적인 서름이 밀려들었어요. 고작 이런 남자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결혼까지 한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쉽게 이혼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간 참아왔어요. 오빠가 전복죽에 있는 전복을 혼자 골라 먹는 것이나 삼겹살을 구울 때 오돌뼈 부위는 모두 제게게로 몰아주는 것을 봤을 때도 나는 모른 척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만두어야겠어요. 이게 어떤 결혼 생활이며 어떤 부부인지. 당장 이혼해야 하며 이혼하지 않는다면 어떤 수단을 이용해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괴롭힐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게 얼만큼 어리석은 것인지를. 객기를 부리며 눈물로 빌었지만 제 마음은 굳건한 상태였어요. 무조건 이혼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며 존중하지 않았다면 결혼 생활이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분노하셨죠. 내가 뭔데 우리 소중한 아들에게 먼저 이혼을 선언하냐 며 개거품을 물고 말씀하셨어요. 겨우 이 정도로 일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고 경솔한 것 같았어요. 아드님의 상종을 싫어하여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대처였던 것 같아요. 상대조차 내내 들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더욱 분노하여 머리를 맞고 바닥에 엎드리셨어요. 마침내 저에게 연락을 주시더니요. 고상한 척을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로 이혼한다고 하면 앞으로 위험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건데 사람이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네. 차분하게 이성을 되찾고 다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혼은 결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 말을 듣니까 이혼을 꼭 할 것 같아 보여주고 싶어져서 남편에게 진짜로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재차 밝혔더니 합의 이혼으로 도달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길게 끌지 않고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친정 식구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제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 살겠습니다. 다음은 교정된 내용입니다. 다짐했습니다. 못난 남편과 이혼하고 난 관료로 일하면서 일감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프리랜서로 살아왔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악담을 남겨줬지만 굶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따로 공부했습니다. 원래 주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고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돈뿐 아니라 전 직장에서 벌었던 돈을 능가할 정도로 주식으로 재산을 쌓았습니다.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며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충격들을 모두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원했어요. 제 전남편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공교롭게도 차를 구매한 후 반년 넘게 출고를 기다렸고 마침내 차를 받고 맞이한 첫날이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도중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우연히 그의 모습과 전 시어머니를 발견했죠. 제가 깜짝 놀라서 모르게 조수석 창문을 내렸는데 그때 우연히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 혹시 미정이야? 라고 하더니 어떻게 여기서 마주치냐? 그동안 잘 살았나 보네. 이런 식으로 대화했죠. 차인가 봐. 그럼 내 차지? 누구 차겠어? 라고 말했더니 오빠가 허세를 부리려고 구입한 중고차는 어디서 팔았는지 궁금해졌어요. 기다려야겠어요. 약봉지를 손에 든 걸 보니 여기 앞에 병원 다녀온 것 같아 보이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색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께서 멍하게 입을 벌리셨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셨대요. 남편이 저를 애달픈 눈으로 쳐다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잠깐 시간 되면 나랑 어디서 커피나 한잔 할래? 아직 점심 전이면 식사라도 같이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미쳤나 싶어요. 식당에서 괴물과 함께 밥을 먹으며 양심의 구멍이 뚫린 것 같거나 털이 난 것 같았어요. 혀를 차고 있자 차량이 출발했더군요. 거울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리에 박힌 듯 서 있는 두 사람이 나란히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만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그들의 근황이 궁금해져서 건너편에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심란했는지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제 어머니가 회사에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았다고 하셨죠. 우리 소중한 아들을 지키겠다며 직접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린 아들을 호되게 있다고 말에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그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나 다음 달에 전 남편은 퇴사했다고 하네요. 재취업을 해도 반년을 겨우 견디다 다시 퇴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런 동안에 저시 어머니는 위험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요. 병원에 다니다 보니 크게 아파서 이런 때에는 제 자매들까지 제게 나를 모르는 척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어서 정말 대단한 근황을 듣고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 집안에서 벗어나 제 인생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꿈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아 속상했지만 그런 일들을 겪고 난 후에는 오히려 혼자서도 용감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아쉬움이나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성실히 살아가 볼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 지을까 생각해요.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밝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랍니다.